장기적인 관점에서 홈런을 칠 만한 그런 투자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위험은 좀 따르지만 그만큼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뭐랄까 폭발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중견기업 세 곳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견기업이라는 게 어떤 위치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시가총액이 양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 그 정도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거대 기업처럼 모든 게 안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작은 스타트업처럼 금방 사라질 위험이 큰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랑 안정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기업은 제약, 바이오, 뷰티로 분야는 완전히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눈앞에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선두주자,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다크홀스, 그리고 Z세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친 뷰티 브랜드까지. 이들의 성공 방정식과 또 위험 요소는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전자 치료라는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분야의 선두에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약 5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카스케비라는 정말 놀라운 치료제를 손에 쥐고 있어요. 카스케비에. 이 카스케비가 얼마나 혁신적인지부터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건 겸상적 혈구병이랑 베타 지중해 빈혈이라는 두 가지 희귀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아, 희귀 질환 치료제군요. 네. 근데 핵심은 단 한 번의 투여로 평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단 한 번으로요. 네. 말 그대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병의 근원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치료 비용이 200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물론 2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이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평생 동안 받아야 하는 수혈, 입원, 약물 치료, 이런 관리 비용을 전부 계산해 보면요. 아, 평생 들어가는 비용. 네. 장기적으로는 카스케비가 오히려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평생의 고통과 의료 비용을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이미 승인까지 받은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럼 지금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2년 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상용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센터에 의뢰된 환자가 고작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바로 그게 이 회사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이게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주사 맞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치료는요, 일단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연구실로 보내 유전자를 편집하고요. 그동안 환자는 강력한 화학요법으로 기존의 골수를 모두 파괴해야 해요. 네. 기존 골수를 파괴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야 편집된 세포를 다시 몸에 주입하는 거의 골수 이식에 가까운 아주 복잡하고 긴 과정이죠. 와, 듣기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을 투여하기 위한 전체 의료 인프라가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페라리를 만들었는데 아직 도로가 제대로 안 깔린 상황이랄까요?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도 전 세계 몇 곳 없고요.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몇 달이 걸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결과 지난 9개월 동안 회사는 무려 4억 5,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네, 기술은 완성됐지만 그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돈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크리스퍼의 미래는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퍼가 이미 가진 기술을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였다면 다음 회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군요. 네, 훨씬 더 위험이 크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훨씬 클 수 있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오늘 이야기할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약 43억 달러로 가장 작고요. 아직 승인받은 제품이 단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아, 하나도 없어요. 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 VK2735에 걸고 있죠. VK2735. 네, 이게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인 GLP-1 비만 치료제예요. 아, GLP-1이라면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들이 속한 그 계열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장은 이미 거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바이킹 같은 작은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시장 규모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무려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커질 거라고 봐요. 100조요? 와. 시장이 워낙 거대해서 구발주자라도 충분히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VK2735가 그냥 그런 약이 아니에요. 오. 최근 3상 임상시험에 막 들어갔는데 이전 임상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존 약들이랑 비교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전 임상에서 참가자들이 단 13주 만에 체중을 최대 14.7%까지 감량했어요. 13주 만에 14.7%요? 네. 이건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약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치예요. 와. 여기서 GLP-1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흉내내서 뇌에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원리거든요. 아하. 이 신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내느냐가 관건인데 바이킹의 약이 그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13주 만에 딱 14.7%라니 정말 강력하네요. 성공만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어요. 그렇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은 물론이고 분명 거대 제약사들이 군침을 흘릴 테니 인수합병 제안도 쏟아질 거고요. 그게 이 투자의 가장 밝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 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이 모든 건 임상 3상이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현재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고 지난 1년 동안 2억 3,7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2억 3,700만 달러? 네, 만약 임상 3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이네요. 맞습니다. 크리스퍼가 이미 닦인 길 위에서 속도를 못 내는 문제라면 바이킹은 아예 길이 끊길 수도 있는 절벽 앞에서 마지막 다리를 놓으려는 상황이군요. 네, 리스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상업화의 허들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과 규제의 허들이죠.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을 더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기술의 최전선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와 트렌드가 지배하는 시장, 바로 소비재 시장인데요. 세 번째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 ELF 뷰티입니다. ELF 뷰티. 네, 이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아주 명확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10대와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냥 사로잡은 정도가 아닙니다. 최근 파이퍼 샌들러가 발표한 10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네,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1위로 ELF가 꼽혔는데 선호도가 무려 36%였어요. 잠깐만요. 36%요? 그럼 2위는 어느 정도였는데요? 2위 브랜드가 고작 8%였습니다. 와, 8%요? 네, 4배가 넘는 압도적인 격차죠. 이건 그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 거의 화장품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와, 그 정도군요.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도 좋고 특히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을 주도하면서 Z세대에게 완벽하게 파고든 거죠. 36%대 8%라니 이건 거의 독점 수준인데요. 이런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헤일리 비버가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아, 그 유머란 브랜드. 네, 이 브랜드 역시 Z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마진이 더 높은 스킨케어 시장까지 장악해서 젊은 시절에 형성된 브랜드 충성도를 평생 가져가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올해 예상 매출이 약 16억 달러, 순이익도 1억 6,500만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는 거예요. 앞서 본 두 바이오 기업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제 범위 밖의 리스크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구체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예요. ELF 제품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되거든요. 80%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건 정말 큰 약점인데요. 그렇죠. 아무리 브랜드가 강력하고 장사가 잘 돼도 갑자기 수입 관세가 2배로 뛰어버리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외부의 거시경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죠. 회사는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비중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많은 제품 가격을 1달러씩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네, 다행히 ELF 제품들은 원래 3달러, 5달러 하는 식으로 워낙 저렴해서요. 1달러를 올려도 여전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렴한 명품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결국 ELF의 운명은 회사의 경영 능력보다는 미중 관계라는 더 큰 변수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양국 간 무역 협선이 타결돼서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억눌려 있던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 ELF 투자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성장세를 믿는다면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오늘 이야기한 세 기업을 돌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대립구도가 보이네요. 크리스퍼는 완성된 기술과 더딘 현실 사이의 싸움, 네, 바이킹은 미지의 과학과 거대한 시장 사이의 도박, 그렇죠. 그리고 ELF 뷰티는 막강한 브랜드와 외부의 정치 리스크 사이의 줄다리기. 맞아요. 세 기업 모두 엄청난 장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눈앞에 놓인 단기적 위험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는 실행의 문제, 하나는 증명의 문제, 마지막 하나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문제죠. 그렇군요. 이 기업들이 각자의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을 거라고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미래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가요?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브랜드의 힘인가요? 그리고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될 때까지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